계속해서 잔존가액 진행합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인데요. 잔존가액은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와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고요. 1번의 잔존가액 동그라미 1번 원칙은 0으로 보죠. 우리 정액법 계산할 때 1억 빼기 0 나누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삼각하곤 하잖아요. 이번에 예외 보시면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로 본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1 빼기 n제곱금 취득분의 잔존에서 잔존이 0이 되면 상각률이 그냥 언제나 그냥 1이 되죠. 자, 이거잖아요. 1 빼기 n제곱금 취득분의 잔존이래요. 취득분의 잔존. 당연히 이런 공식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잔존이 0이 돼버리면요, 이 분자가 0이니까 그냥 이 루트 안에, 그러니까 n제곱금 안에 모든 게 0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1 나오잖아요. 1.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삼각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살표에 보시면 미사학자에게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남은 잔존가액 1,000원을 제외하고 모두 삼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 한번 2번에 볼까요? 2번은 상각 완료 자산 비만 금액이라고 해서 미니멈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인데, 언제든지 취득가액의 5%가 1,000원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 미니멈 취득가액의 5%와 1,000원은 언제나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취득가액의 5%가 1,000원보다 적으려면 역산해서 취득가액이 20만원이 나와야 돼요. 20만원. 20만원의 5%가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만원의 5%가 1,000원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2만원보다 적어야만 실제로 취득가액의 5%가 1,000원보다 적게 나옵니다. 현실에서 취득가액이 2만원보다 적으면 자산 잡고 감가상각을 할 리가 없겠죠. 그냥 비용으로 떨었겠죠. 그 밑에 칠판마크에 써있죠. 실무적으로는 언제나 1,000원이 남음.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2만원보다 적어야 동그라미 1번인 취득가액의 5%가 1,000원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만약 취득가액이 2만원보다 작으면 즉시상각으로 자산을 잡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니멈 안액값은 취득가액의 5%가 작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례를 보시면 1기 초에 500만원의 비품을 취득하고 내용연수가 2년이고 정률법이고 0.777을 생각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1기 보시죠. 1기의 감가상각비는 500만원에 0.777이니까 388만 5천원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고요. 가운데 세로에 남은 장부가액도 111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운데 보시면 실제 감가상각비도 388만 5천원이고 이거는 비만 금액은 없고요. 그러니까 1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죠. 2기 때문에 만든 표니까. 2기를 보시면 남은 장부가액이 111만 5천원이니까 거기에 0.777 하시면 실제 감가상각비는 86만 6,355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장부가액이 24만 8,645원이 되더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쩔 수 없이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식의 로직상. 그랬더니만 2년을 내용연수로 하니까 진짜로 2년차 끝나고 장부가액이 실제로 한 5%쯤 남게 됩니다. 500만원의 5%면 엄밀히 말하면 25만원이지만 딱 25만원은 아니고 24만 8,645원이 남았지만 이게 거의 2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이면 내용연수가 끝났는데 이렇게 24만원이 남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야 하니까 그 다음 가운데 보시면 실제 감가상각비는 올해에 86만 6,355원에 일부로 24만 8,645원까지 더해서 감가상각을 완료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비만 금액이라고 해서 1,000원은 남겨놓기로 했죠. 1,000원은 남겨놓고 실제로 감가상각비는 111만 4,000원까지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세로의 합계를 보세요. 실제로 2년 동안 감가상각은 상각이 완료돼도 일부러 1,000원은 남겨놓으니까 499만 9천원까지만 남고 오른쪽 세로의 비만 금액은 1,000원이 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X 그으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은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 1,000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정률법은 2년째가 끝나면 1,000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5%까지 자상각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사례로 보여줬을 뿐이고요. 이런 사례 있는 책이 없어요. 없으니까 굳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102페이지 클릭마크는 감가상각비 3단계 접근법인데 1단계는 회사 상가액, 2단계는 상각범위액이라고 해서 세법상 한도, 3단계는 세무조정까지 해서 총 3단계로 감가상각비 접근법을 가져왔는데 이 중에 2단계, 3단계는 보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단계는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상각범위액이라고 해서 세법상 한도인데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1번 정액법은 단기 말 재무액의 취득가액 더하기 전기까지 즉시상각 의제액 그 다음에 단기 즉시상각 의제액 더하고 곱하기 상각률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정률법도 4가지 요소 고려해서 상각률 곱해가지고 한도 구하라는 거 다 배웠고요. 3단계는 당연하지만 1번이 2번보다 크면 0보다 크니까 한도 초과로 손불이 나오고 2번이 오히려 더 크면 추가 송금 산입은 못하는데 전기 유보액이 있으면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1단계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의 회사 상가액인데 이 4개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회사 상가액 1단계부터 틀립니다. 접대비도 1단계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것도 1단계가 틀리는데 판관비와 제조경비의 감비, 즉시상각 의제, 그 다음에 단기 이익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비, 손상차손 이 4가지를 좀 암기하셔야 합니다. 1단계 전체 감비인데요. 4가지가 있어요. 1. 동그라미로 되어 있나요? 똑같이 해드릴게요. 양가로로 되어 있죠. 판관비랑 그 다음에 제조경비에 들어간 거. 이건 너무 쉽고요. 이건 너무 쉽고 양가로 이번에 즉시상각 의제. 즉시상각 의제가 왜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지는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금액. 그 다음에 4번째 손상차손. 손상차손은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죠.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나 나오니까. 근데 이 즉시상각 의제하고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난 회계원리를 제대로 배운 게 맞았나? 여러분도 회계원리 때부터 배운 거 다 까먹었을걸요? 여러분, 감가상각비가 판관비에만 들어가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감가상각하면 판관비에 들어가요? 제조경비에 들어가요? 그 건물 나름이겠죠? 그 건물이 본사 사옥이면 판관비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공장에 있는 건물이면 그 감가상각비는 재료용비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 까먹었을 뿐이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게 판관비로 들어가겠어요? 제조경비로 들어가겠어요? 그건 제조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니까. 그래서 꼭 판관비만이 아니라 보다시피 제조경비에도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즉시상각 의제는 몇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죠. 양가로 3번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양가로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이 이익잉여금 감소가 뭔지는 7장이었나 6장이었나 6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주 자세히. 기업회계에서 전기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기초 이익잉여금 감소를 처리한 경우 세법은 이익잉여금 감소가 아닌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3줄, 4줄 내려가시면 케이스 1이 있죠. 보면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100을 단기에 발견하고 금액적 중요성이 크므로 기업회계가 이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표에 역시 케이스 1이 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나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14년에 슈드비 금액, 진짜 했어야 하는 금액, 슈드비 금액이 1000이었고 올해도 1000이라고 쳐요. 매년. 근데 실제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900밖에 안 했어요. 이걸 올해 발견한 거예요. 올해 발견.
우리가 발견했을 때 올해 기업회계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업회계가 야, 올해라도 더 하자. 감가상각 100을 해서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100을 더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놓친 거 올해라도 더하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올해 걸로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전기 건데. 맞잖아요. 전기께 지금 잘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올해 감가상각비 반영되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해야 하는데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손익으로 간다고 그랬나요? 즉 영업의 손익이나 기타 손익에 묻어버린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전기 걸로 진짜 갔어야 한다고 그랬나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이 회사 사이즈나 소위 이걸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중요성에 의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가로 열고 손익으로 보낸다. 즉 기타 손익이나 영업의 손익에 묻어버리면 돼요. 올해 손익에 묻어도 괜찮다고요. 금액이 작으면. 그렇다고 올해 손익이 그렇게 왜곡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만약에 이 100원이라는 금액이 이 회사에 아주 중차대한 금액이라고 치면 이렇게 올해 손익에 반영하면 올해 손익도 왜곡돼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FM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FM대로 전기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전기로 갈 수 없으니까 전기 손익에 반영했다 치면 그게 전기 손익계산서를 줄였을 것이고 그게 기초 어디로 넘어왔을 거예요? 기초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 이익잉여금에 이렇게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걸 바로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요. 자, 다시 표로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감비 지우고 이익잉여금 100이라고 한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세법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소하면 자, 잘 보세요. 매우 독특합니다. 이쪽을 무조건 단기에 감가상각비로 무조건 인식한다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요. 세법은 이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키면 이쪽에 무조건 감비로 인식한다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은근히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세무조정하면 얘 지우고 왜 너 이익잉여금 건드렸니?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더 건들 거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잡아야 하니까 송금산입에 여기에다가 RE 하고 100에 뭐를 건드렸어요?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기타라고 이렇게 처분을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요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기업회계가 알고 있냐고요? 모르고 있냐고요? 모르고 있지만 세법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감가상각비에 더 업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저 감가상각비에도 업을 시켜줘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가시면 양가로 4번이 있어요. 양가로 4번에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내용 좀 읽어보죠. 진부하나 물리적 손상 등 시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기업회계가 인식한 손상차손을 세법은 단기에 감가상각비로 보험이라고 돼 있죠. 밑에 케이스 2번 보세요. 한 4줄 내려가면 되겠네요. 기업회계에서 손상차손으로 50을 계상한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200이라고 장부가액이 잡혀 있는데 실제 시가를 보니까 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50을 우리가 감액한다, 손상차손 잡는다, 속된 말로 깐다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B부터 보세요. B 보시면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50 잡고 차변에 손상차손 50을 잡았어요. 보이시죠? 근데 세법 보면 이때 손상차손 누계액 50에 감가상각비 50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까 세법은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이면 더 잡으면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잡힌다고 했는데 이게 꼭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손상차손 누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누자 누계액을 건들면 이쪽에 무조건 뭐를 잡는다? 특이하게 얘는 감가상각비를 잡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표를 보시면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을 잡으면 차변에 손상차손이 잡혀야 하는데 세법은 그냥 이렇게 자산을 낮추는 것을 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나 보죠.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 잡으면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잡으니까 특이하게 이때 손상차손을 잡으나 감가상각비를 잡으나 둘 다 어차피 비용은 비용인 거니까 보다시피 세무조정은 없지요. 이거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케이스 1은 손금산입에 이익잉여금 100의 기타를 했는데 얘는 어차피
손상차손으로 가나 감가상각비로 가나 둘 다 비용은 비용이니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화살표 보시면 케이스 1, 2 각각 회사 상각비에 100과 50을 추가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케이스 1은 세무조정이 있고 케이스 2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됐죠? 특이하죠 이거? 꽃표시 보실래요? 꽃표시 보시면 이 손상차손이 만약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평가손실이 송금으로 인정되면 얘는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고 일반 송금으로 가는데 요거는 41페이지에서 몇 번을 전수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 칠판 마크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대변의 XX 누계액을 계상하면 세법에서는 차변을 자동으로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점에 유념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주는요. 이회독입니다. 이회독. 지금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전기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루, 즉 전기의 감가상각을 1000을 했어 하는데 900밖에 안 해서 이걸 올해 발견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더 잡으면서 전기 이익잉여금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 즉 전기에 못 잡은 감비를 올해 감비를 더 잡는 거 말고 그 밑에 주는 거꾸로요. 거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의 슈드비 금액이 1000인데 1100을 잡았다고 쳐요. 1100을 잡았어요. 1100을 잡은 것을 올해 발견한 거죠. 1100을 잡았어요. 전기에 1100. 그걸 올해 발견하면 거꾸로 이거와 반대를 하게 돼요. 어떻게 반대를 하게 되냐? 오히려 야 감가상각비를 줄여. 왜 100만큼 더 잡았어요? 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여기다가 감루를 잡아야겠죠. 기업회계가. 맞아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랑 반대라고요. 작년에 1000만 잡았어야 하는데 작년에 1100을 잡았으면 그걸 올해 발견하면 올해라도 감가상각비 1000을 100을 더 줄이고 감루를 100을 이렇게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해독이어서 좀 어려운데요. 자, 사례를 볼게요. 사례 보시면 전기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100을 단기에 이제 와서 발견하고 야 올해라도 감가상각비를 줄이자라고 해서 금액적 중요성이 크므로 기업회계가 이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로 잡는 게 아니라 금액적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익잉여금 증가로 잡습니다. 근데 이때 세법은 이런 건 안 돼요. 다시 세법이 작년도에 100을 덜 잡아가지고 올해라도 100을 더 잡는 건 인정해줘요. 근데 거꾸로 작년에 1100을 잡아가지고 올해 그 100을 줄이는 것은 이거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다시 주로 올라가 보세요.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기 사례와 달리 전기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았다며 감소시키면서 단기 이렇게 취소나 환입을 시키면 세법은 이를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감가상각 의사를 번복한 걸로 본다는 매우 독특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B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 죽이면서 이익잉여금 100을 이렇게 더 늘려놓는다면 세법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 열고 이게 전기에 대한 의사를 번복한 겁니다. 웃긴 놈들이 전기에 1100을 잡고 왜 이제 와서 어머 전기에 1000만 잡았어야 돼 우리는 100을 없앨게요 라고 해서 번복하냐 이거예요. 이 번복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중 조정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B가 보다시피 여기도 감가상각 누계액 이것도 이익잉여금이니까 손익을 건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손익을 건드는 게 없어요. 손익을 건드는 게 없는데 이 자산부채 이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100에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입금산입에 100에 이익잉여금 기타라고 소득처분을 이중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요 사례 끝에 나오는 사례는 일회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회독에서는 과감하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보죠. 문제는 객세 202페이지 2번 문제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 CTA 2011년 기출문제 1번 취득 후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문제는 말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말 문제 특이한 문제고 기본 개념을 잡는 데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취득 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자산과 일시적 조업 중단에 따른 유유설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면 원래는 감가상각 안 하는데 유유설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특수관계인 없는 사람이라면 정상가액이라고 해서 130%까지 인정되고, 그게 아니라 특수관계에는 그냥 시가 딱 100% 넘어가시는 건 인정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일반적인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하나여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 시 송금사립 인정된다. 엄한 소리 되시겠습니다. 이거 무형고정자산도 똑같이 결산조정 원칙으로 갑니다. 4번. 개발비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개발비는 무신고면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엄한 소리네요. 5번.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나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 또는 발생 시점부터 월화 계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데, 일 경우 1개월 미만은 1월로 한다. 누구만 가능하죠? 신규 취득 자산만 가능하고요.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자산에 붙여버려가지고 1년 내내 상각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도 틀린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만 맞았네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중에서 아무래도 정액법은 되게 쉬워요. 정률법이 조금 까다로울 테니까 정률법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의 14기 사업연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관련된 자료이다. 14기의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특이하네요. 14기의 범위액, 즉 한도까지만 물어봤어요. 한도 초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양가로 1번은 13기 자료 줬고요. 13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14기 자료를 줬습니다. 약간 특이한 문제죠. 변형된 문제. 자, 일단은 회사계산 감비,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 세법상 한도 공식 좀 불러보세요. 기업회계 우리 취득가액 빼기 기업회계 기초감루예요. 기초감루. 그 다음에 플러스 유보 플러스 당기만 즉시상각, 즉상. 이렇게 해야죠. 맞죠? 양가로 1번. 자, 이건 전기 겁니다. 13기 거. 7월 10일에 기계장치비를 단기에 1000만원에 취득했어요. 요거. 그러면 기초감루는 없겠죠? 아니, 올해 취득했는데 어떻게 올해 기초감루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에 보시면 취득 부대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취득 부대 비용 얼마 넘어가시면 비용 처리할 수 없죠. 100만원. 이게 그 유명한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그러면 회사계산에도 더해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회사계산 감비도 제발 더하라고요.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가 200만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 장부에 계산된 진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해서 134 잡았대요. 134. 자, 이 문제 올해가 기초 취득이니까, 아니 올해 처음 취득이니까 유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떻게 유보가 있겠어요? 올해 처음 취득했는데. 요거 곱하기 0. 양가로 3번. 정률법이고 상각률은 0.39 곱하기 12분의 6. 왜냐하면 반년 취득했으니까 반년.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2.34. 얘는 3.34. 그러면 얘는 손불유보. 너무 빨랐나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4기 가점 4월 20일에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400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했죠. 또 즉시상각의제. 맞죠? 또 즉시상각의제 또 나왔어요. 이거. 7월 10일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했으니까 얘는 문제 없어요. 지금 가하고 나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업회계 취득가액이 또 얼마입니까? 기업회계 취득가액 원래 1000만원짜리 샀는데 특이하게 100만원의 자본적 지출도 있죠. 그러면 기업회계 취득가액은 마치 1100만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기초감루. 기초감루가 뭐예요? 14기 기초감루는 한마디로 전기말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지금 이 말? 이게 14기의 기초감루가 어딨냐고요? 이게 전기말 감가상각비 아닙니까? 334 써야 돼요? 134 써야 돼요? 134 써야죠.
기업회계라고 했잖아요. 기업회계 기초감로, 기업회계 기초감로. 그러니까 134만 쓰면 돼요. 부담 없이. 134. 그 다음에 유보액은 얼마예요? 작년에 넘어온 금액 100만원 있었죠. 유보액 100만원. 그 다음에 단기에도 즉시상각의제가 또 있었나요? 아까 400만원 있다고 했죠? 가점에 40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400만원 써주고 여기에도 400만원을 이렇게 써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끝났네? 끝났죠? 더 이상 고려할 거 없고 이거 한 다음에 가로 닫고 0.39 곱하기 얘는 그냥 12분의 12. 이건 쓸 필요 없고. 그러면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한도가 5717400이고요. 요 즉시상각의제만 400이 있고 회사가 실제로 얼마의 감가상각을 잡았는지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14기에 뭐 한도초과 여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물어보지도 않았죠. 이 문제에서는 14기에 그냥 한도, 상각 범위에만 물어봤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자, 207페이지 9번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의 13기 사업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선비 및 소모품비 개정의 내역이다. 수선비 및 소모품비 개정이래요. 지금부터 보는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비로 가 있나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비용 처리했나요? 일반 비용 처리했죠? 그 중에 취득가액으로 가야 하는 성격이 있다면 즉시 상각의제로 보내시면 되고, 그냥 세법에서도 비용 처리해도 괜찮았다면 그냥 즉시 상각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리죠. 법인세법상 즉시 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헷갈려요? 지금 즉시 상각 구하라는 거예요? 즉시 상각 의제 구하라는 거예요? 의제 구해야죠. 우리 사례에 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제가 이때 기출문제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야, 이거 내 스마트 세법 책 보고 교수님이 베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12기까지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수선비 400 볼게요. 주 A 소유 건물, 본사 건물, 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4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5%면 200만 원이죠. 에 대해서 피난시설 설치비를 했습니다. 이거 피난시설 설치비는 자본적이요, 수익적이요? 이거 자본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산 잡았어 하는데 비용 잘못 들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400만 원이 즉시상각 의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0만 원 기계장치 죄송합니다. 기계장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3천만 원이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선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 이거는 3년 미만 주기적인 수설은 자산 잡는데 2년, 즉 용광로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비용 뜰 수 있죠. 저의 사례랑 똑같은 사례죠, 진짜로. 이건 정말 우연이겠지만 300만 원은 비용 뜰 수 있으니까 요거는 즉시상각이지 즉시상각 의제는 아니니까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200만 원인데 A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그 취득가액을 소모품비로 계산한 건데, 제가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소위 단기 사용자산이라고 해서 100만 원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비용 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도 바로 비용 뜰 수 있어요. 이것도 제 책에 있던 사례랑 똑같죠. 진짜로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400만 원을 빼고 300만 원하고 200만 원은 다 비용 뜰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40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다 못 풀어드려도 반드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비의 특수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8.6의 감가상각의 특수문제예요. 자, 특히 1회독이신 분들, 제 강의는 1회독이 아니신 분들도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올 초 좀 시험에서 잘 안 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담 없는 강의 듣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회독 학생이 들어도 2회독 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워낙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그런지 꼭 1회독만이 아니어도 2회독 학생들도 이 강의를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재시생들, 특히나 재시생들. 그런 분들은 103페이지 8.6의
감가상각 특수문제의 의미를 대충 아실 겁니다. 아, 모른다고요? 잘 몰라서 다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시는 감가상각의 특수문제는 그러니까 1회독에서는 안 봐도 괜찮고요. 1차 시험에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8.6까지는 건들지도 않죠. 그러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걸 건드느냐? 쉽게 나오거나 중간 수준으로 나오면 안 건들고요. 조금 어렵게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건들기 시작하죠. 근데 감가상각비부터는 계산 문제가 어렵게 꼬아 나오면 1차 시험에서 다들 손을 못 대요. 왜냐면 여러분의 실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막 3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가지고 세법에서 3분을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아주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정말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고 아주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부담 없이 들어야 이런 게 더 쉽게 들리는 편이거든요. 안 그러면 막 머리 싸매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크게 제가 7가지로 구분했던가요? 몇 가지 특수문제를 한 7가지로 구분했는데 1번은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부터 해서 몇 가지 특수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는 거 전혀 없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서로 연관되는 거 전혀 없고 말 그대로 특수문제를 몇 개를 모아봤어요. 1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입니다. 현실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많이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하죠. 감가상각 방법 잘못 변경하면 분식이라고 안 배웠어요. 회계 올릴 때 정률법으로 먼저 막 하다가 정액법으로 돌리거나 이런 거는 분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요. 양가로 1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사유죠.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데 몇 가지 변경 사유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LG전자를 합병했는데 삼성전자는 정액법, LG전자는 정률법이면 뭔가 둘 중에 한 명이 바뀌어야겠죠. 동그라미 2번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약간 짝퉁이네요. 짝퉁. 거의 비슷한 거죠. 동그라미 3번 외국 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의 그 기호에 맞게 아니면 그 외국의 실정에 맞게 감가상각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요. 동그라미 4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예를 들어서 K-IFRS의 최초 적용 등에 따라서 결산 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IFRS에서 정률법을 쓰다가 IFRS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소위 K갭이라고 했던 예전 방식에는 정액법 쓰다가 IFRS 도입하면서 아니지 거꾸로가 더 많구나. 예전에 그 K갭에서 정률법을 쓰다가 IFRS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요. 동그라미 5번 해외 시장의 경기 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상각 방법을 인정해 줍니다. 변경을요. 양가로 2번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변경 절차죠.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즉 12월 31일까지네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감가상각 방법 변경 함부로 하면 이거 분실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승인사항입니다.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는 것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양가로 3번에 상각 범위의 계산 방법 동그라미 1번 정액법은 미상학자에게 상각률 곱하고요. 동그라미 2번 정률법도 미상학자에게 상각률을 곱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전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률법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었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액법은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합니까? 아니면 미상학자에게 곱합니까? 취득가액에 곱하는데 얘처럼 상각방법을 변경했을 경우는 남아있는 미상각자에게 곱한다는 거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하죠? 동그라미 2번 정률법 역시나 정액에서 정률로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률법은 원래 미상학자에게 곱하는 거니까 이거 미상학자에게는 특이할 건 없겠네요. 이거 특이하니까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주 1번 보시면 여기서 미상학자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유계액 빼주고 상각부인액 한도초가 있으면 더해주면 되고요. 주 2번 보시면 상각률은 감가상각 방법 변경 후에 상각 방법에 대한 신고 내용 연수 잔존 내용 연수가 아닙니다. 당초에 신고한 내용 연수에 대해서 상각률을 상각하게 되어 있고요. 한번 사례 볼게요. 1기초의 차량 운반구를
1000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는 5년 정률법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면 0.451을 했겠네요. 2기부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대요. 그러면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미상각을 구해요. 미상각은 549잖아요. 549. 기업회계는 이 549를 남은 4년 동안으로 감가상각하니까 137.25인데 세법은 이 549를 처음에 상각연수인 5년으로 계속 생각해 나가니까 109.8이 됩니다. 즉 오른쪽 세로 보시면 둘 다 이런 걸 소위 전진법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거 가지고 앞으로 잘하면 되기 때문에 소위 전진법이라고 하는데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서 우리 기업회계 전진법은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는데 세법은 남은 금액을 당초 내용연수로 나눈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보다시피 한도 초과로 27.45가 나와서 손불에 유보를 시킵니다. 거기 밑에 칠판마크 보시면 이렇듯 감가상각의 변경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전진법이지만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2점에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소상각 특례는 그냥 제가 지금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끝내세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2016년에 대부분 시험 볼 사람인데 2016년에는 사라지는 제도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양가로 1번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투자자산, 기계장치 같은 거죠. 이런 것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어차피 16년에 시험 볼 사람은 사라져요.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에 그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이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면 이 15개월 동안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10년짜리를 5년부터 15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빨리빨리 해서 비용 빨리 인정받아서 절세하고 싶으면 5년으로 하면 되고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손익을 좀 키워보고 싶으면 15년 동안 하면 되는 거죠. 1번 차량 운반고, 2번 선박 항공기, 3번 공구기구 비품, 4번 기계 및 장치입니다.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서비스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인데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5년 12월 말까지 취득하는 설비 투자자산, 금방 위에서 배웠던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되는 자산하고 동일하고 되어 있고요. 에 대해서 기존 내용연수의 40%는 얘는 좀 특이하게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간단하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는 신고 조정인데 요거는 약간 그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가끔씩 1차에서 시험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차에서는 더 자주 나오고 1차에서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제가 보기에 이 7번까지의 특례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5번, 이 3번하고 5번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이거 신고조정입니다. 지금부터 신고조정 특례가 나와요. 자, 신고조정 특례의 뜻이 뭐죠? 원래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되면 무조건 손불이고 한도 미달되면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한도 미달이어도 추가 송금 산입이 있어요. 자, 3번 보세요. 3번. 3번에 표에 2기 보세요. 2기. 1기부터 있구나. 1기. 추가 송금 산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원래 감가상각비 추가 송금 산입 안 되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하죠? 그 다음에 105페이지 4번 보세요. 4번도 KIFRS 적용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라고 해서 그래프의 가운데 파란색 박스 보시니까 추가 송금 산입 50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108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도 신고조정이에요.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사례 보시면 가운데 세로의 시가가 900인 경우도 그렇고 오른쪽 세로의 시가가 600인 경우도 그렇고 밑에 제일 끝에 보시면 송금산입 감가상각비 30, 송금산입 감가상각비 10이라고 해서 추가 송금산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특이하죠. 예, 지금부터 이렇게 추가로 송금 삭입할 수 있는 결산 조정의 외인 신고 조정을 몇 개 배워보겠습니다. 3번에 감가상각 의제 신고 조정은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